오늘 가장 큰 뉴스는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당국은 새로운 비난을 제기하며 유럽이 러시아 목표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사보타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은 즉각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대립을 나토 영토까지 밀어붙이며 전쟁을 점차 우크라이나 너머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전 보도를 기억하신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로 발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역의 5개 나토 기지가 이 일에 차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으로 러시아는 발트해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했고 이후 이들 국가에 대한 자국의 공격을 정당화할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같은 논리를 발트해 지역을 넘어 주요 유럽 항구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가스 운반선 아레미우스-5가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출발해 우스트루가에 도착한 후 선박에서 자기 기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이 기뢰가 러시아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부착됐을 것이라고 시사해 의심의 화살을 이전 정박지인 앤트워프로 곧장 돌렸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비난은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이 유럽의 지원을 받아 앤트워프에서 러시아 선박을 겨냥해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이 주장을 고위 정치적 틀로 끌어올리며 유럽이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우크라이나를 천병으로 삼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러시아의 내러티브를 반복하는 것으로 실제 사건의 순서를 뒤집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자국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뒤집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데 유럽의 군사 지원, 정보 지원, 정치적 후원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참여로 재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런 정치적 틀이 자리 잡으면 러시아가 유럽 목표물을 상대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국내외적으로 이전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과의 더 넓은 대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련의 비난을 쌓아가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실질적인 긴장 고조의 사다리를 만들어 각 비난이 적대 행위의 범주를 넓히고 더 강한 대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국경 압박, 영공 침범, 은밀한 사보타주와 같은 소규모 탐색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대규모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나토의 대응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주저함이나 불확실성을 유발한다면 같은 내러티브를 이용해 나토 영토에서 시작된 것으로 주장되는 적대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제한적 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발트 3국은 러시아의 도발에 특히 적합한 지역이 됩니다. 러시아는 그곳에서 신속하게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이 아니라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마르코 루비오는 러시아의 발트 지역을 겨냥한 활동이 증가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압박이 신호보내기 수준을 넘어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내러티브는 은밀한 사보타주, 국경 압박, 영공 침범 등으로 시작해 결국 보복으로 포장된 제한적 타격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단계별 긴장 고조를 정당화하는 구실입니다. 현재의 조치들은 즉각적인 전면전을 피할 만큼 제한적으로 유지되지만 여전히 대립을 한 단계씩 밀어붙이며 저항이 약할 경우 러시아가 한계를 시험하고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킬 여지를 남깁니다. 이 접근법에서 발트 지역은 가장 위험한 무대입니다.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인접성 덕분에 모스크바가 신속하게 압박을 가하고 나토의 반응을 국경선에서 시험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크렘린이 이 전술이 충분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단계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행동할 때 나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제한된 작전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